서울 근교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윤말수는 분주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허리 굽을 줄 모르는 이 여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민재 좀 부탁드려요. 딸 소연이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38의 나이, 아직 젊다면 젊지만 맞벌이의 고단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말수는 손주 민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랑 할머니랑 시장 구경 갈까? 6살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에게는 이 손주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딸보다도 사위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시장길은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말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야채가게, 생선가게를 돌며 반찬거리를 골랐습니다. 민재는 할머니 옆에서 이것저것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 저 물고기 눈이 왜 이렇게 커요? 그건 말이다. 우리 민재를 더 잘 보려고 그런 거야. 말순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차리는 동안 말수는 문득 걱정이 앞섰습니다. 요즘 딸과 사위가 자주 다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돌아온 사위 준호가 소연과 말다툼하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차가운 침묵. 40의 나이인 준호는 성실한 직장인이지만 어딘지 무뚝뚝한 면이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말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가 좀 더 다정했으면, 좀 더 믿음직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연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민재 말썽은 안 피웠죠? 무슨 말썽이야. 우리 민재가 얼마나 착한데. 말수는 딸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딸도 힘들 텐데 괜한 걱정을 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상시처럼 인사는 간단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사위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소연과 준호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말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민재만이 천진난만하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오늘 할머니랑 시장에서 큰 물고기 봤어요. 그래, 우리 민재가 용감하네. 준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지만 금세 다시 굳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민재를 재운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안의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딸과 사위의 관계가 왜 이렇게 서먹해졌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기 전 손주 민재의 잠든 얼굴을 살며시 바라보았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민재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작은 속삭임과 함께 말순도 잠에 들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균열을 보였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재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민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말수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체온계를 재어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수는 서둘러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장에 있던 소연은 급하게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재야, 어디가 아픈지 엄마한테 말해봐. 소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축 늘어진 채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열이 계속 오르자 더 이상 집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어머니,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 민재가 이렇게 아픈데. 셋은 급하게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연락했지만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바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민재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열이 많이 높네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혈액 검사요? 심각한 건 아니죠?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가 아프면 자신이 더 아픈 법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단순한 감기 몸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열이면 검사를 해봐야 안심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민재의 작은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민재는 울음을 터뜨렸고 말순의 가슴도 함께 아렸습니다. 우리 민재 용감해. 금세 끝날 거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준호가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민재 상태는 어때요?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열이 39도 넘게 올랐었어요. 준호는 민재를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그였지만 아이가 아플 때만큼은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빠 왔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한참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이네요. 수액을 마치고 해열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과정에서 혈액형이 나왔는데요. 아이가 AB형이네요. 부모님 혈액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A형이고 남편은 O형이에요. 의사는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O형이시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A형, 아버지가 O형이시면 이 아이가 AB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수는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혈액형 유전에 따르면 O형 아버지와 A형 어머니 사이에서는 A형이나 O형 아이만 나올 수 있습니다. AB형은 나올 수 없어요. 의사의 말이 끝나자 진료실은 더욱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고 소연은 눈을 피하며 어디론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수는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아마도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민재를 내려놓았고 소연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딸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 부부 사이의 어색함들이 모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일단 아이 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상의해 보시죠. 의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공기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잠이 든 민재를 바라보는 세 사람의 마음은 각자 달랐습니다. 말수는 불안했고 소연은 두려워했으며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민재는 해열제 덕분에 열이 내려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말수는 민재 곁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로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밤새 생각했던 의문들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민재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잠깐 집에 올 수 있니?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민재 괜찮죠? 민재는 괜찮다. 그런데 너랑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소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못 나가겠어요. 저녁에 이야기해요. 안 돼. 지금 당장 와야 해.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연은 할 수 없이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모녀. 말순은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피하는 눈빛, 어색한 표정들이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소연아, 네 어머니. 어제 의사가 한 말, 너도 들었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순의 눈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혈액형이 안 맞는다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어머니, 검사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병원에서도 실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소연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말수는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 아이 정말 준호 자식 맞니? 그 순간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말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재가 누구 아들인데요? 그럼 왜 혈액형이 안 맞는다는 거야? 의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냥 실수였을 거예요. 다시 검사해보면 될 것 아니에요. 소연은 계속해서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추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엄마 눈을 똑바로 봐. 어머니, 너한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민재를 가지기 전에 다른 남자라도 있었던 거야? 소연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괜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 나가봐야 해요. 야, 소연아, 어디 가려고 해? 하지만 소연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말순이 뒤쫓아 나서려는 순간 마침 준호가 일찍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소연 씨는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가려고 해요? 준호와 소연이 현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소연의 당황한 얼굴을 본 준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잘 왔다. 너도 앉아라. 말순이 준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소연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어제 병원에서 들은 얘기 말이야. 혈액형 이야기.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밤새 그 일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소연이한테 물어봤는데 자꾸 딴소리만 해. 어머니, 정말 그만해 주세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의심의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실수였을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까지 왜 그래요? 나를 믿지 못하겠어요? 믿고 싶어. 하지만 의사가 확실하게 말했잖아.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6년간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민재가 혹시 자신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다시 검사해보자.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자. 말순이 제안했지만 소연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자꾸 이러세요? 민재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라고요. 그래, 키운 건 맞아. 하지만 낳은 건.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연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말순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상해요. 소연이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때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천진난만한 미소로 달려오는 민재를 바라보며 준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민재, 유치원에서 뭐 했어? 말순이 손주를 안으며 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혈액형 유전에 대한 정보들,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소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말순은 거실에서 뒤척이며 걱정에 잠겼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드리운 의심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말을 아끼며 준호와 말순을 피했고 준호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준호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소연이 민재와 함께 장을 보러 간 사이였습니다. 말순은 준호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준호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아이와 함께 오셨나요? 아니요. 일단 제 샘플만 먼저 제출하고 아이 것은 나중에 가져오겠습니다. 준호는 침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준호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의 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재가 아빠 같이 놀아요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한편 소연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고 민재를 대하는 태도도 어딘지 어색해졌습니다. 준호 씨, 요즘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피곤할 뿐이야. 정말 그것뿐이에요? 소연이 다시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일찍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봉투를 열어본 순간 준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친자 관계 없음. 명확하고 냉정한 검사 결과였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6년간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민재가 정말로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99.9% 확실합니다. 의사의 대답에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근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낮부터 소주를 마시며 오열했습니다. 여보세요? 소연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술에 취해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민재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을 뗐을 때의 감동, 아빠라고 부를 때의 행복감,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술이 더욱 쓰게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준호의 모습을 본 말순과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취해서? 말순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준호는 소연만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뭘 알았다는 거예요? 민재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소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야. 친자 확인 검사 받았어. 결과가 나왔어. 준호가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소연은 그 종이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언제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전에.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 말순은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친자 관계 없음이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어머니. 6년 동안 속았던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민재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준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방에 들어가 있어. 왜요? 아빠가 왜 이상해요? 들어가라고 했잖아. 준호가 소리를 지르자 민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순이 황급히 민재를 안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준호야, 아이한테 왜 그래?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준호의 절규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준호가 술에 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중얼거린 말들이 주민들 사이에 소문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 집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대. 6년 동안 모르고 키웠다던데. 아이고, 그 할머니 얼마나 충격받으셨을까. 말순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말순 씨, 많이 힘드시죠?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일이 뭐 그리 특별한 일이라고. 말순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형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동생, 이게 무슨 일이야? 형수한테 들었는데. 형,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6년이나 키웠는데. 하지만 형수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핏줄이 어디 가겠어? 나 같으면 못 키우겠다. 형수의 차가운 말에 말순의 가슴이 더욱 아렸습니다. 손주 민재를 꼭 안으며 독백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손주는 내 핏줄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냐?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째 집안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준호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소연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순 혼자서 민재를 돌보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왜 안 와요? 엄마는 왜 계속 울어요? 민재의 순수한 질문에 말순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빠는 일이 바빠서 그래. 엄마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런 거야. 하지만 6살 아이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준호가 큰 가방을 들고 집에 나타났습니다. 말수는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그 가방은 뭐야? 어머니, 저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준호야, 진정해. 이혼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준호의 결심은 굳어 보였습니다. 그때 소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6년 동안 속였는데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소연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준호는 돌아서기만 했습니다. 기회요? 6년이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몇 번이나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숨겼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지금 끝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준호가 짐을 챙기는 동안 말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그래도 민재는 어떻게 할 거야? 6년 동안 내가 아빠였잖아. 그건 소연 씨가 알아서 해야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정이 없었습니다. 아빠. 그때 민재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가 가방을 싸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나도 같이 갈래요. 민재가 준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단호해졌습니다. 민재야, 아빠는 잠깐 일 때문에 나가야 해. 언제 돌아와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준호는 민재를 안아주지도 않은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재는 울음을 터뜨렸고 소연도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소연을 불러앉혔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엄마한테 정말 얘기해야겠어. 민재 아버지가 누구야? 소연은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말고 진실을 말해.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말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학 시절 사랑했던 선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아버지의 제자였어요. 뭐라고?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제자라니. 아버지가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실 때의 제자였어요. 저보다 5살 위였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신한 걸 알기도 전에. 말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민재를 가진 걸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세상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준호하고 결혼한 거야? 준호 씨를 만난 건 그 이후였어요.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소연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태어난 후에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호 씨가 민재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지만 동시에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어? 김태민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아끼시던 제자였다고 들었어요. 말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종종 언급하던 우수한 제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튿날 설상가상으로 준호의 형수가 찾아왔습니다. 말순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서가 이혼하겠다고 하던데. 형수님, 저도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문이 정말 사실이에요? 민재가 정말 준호 아이가 아니라는 게? 형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이고 세상에. 그럼 우리가 6년 동안 남의 자식을 손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형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언니도 참 답답하네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요? 형수는 이런저런 말을 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일로 평생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형수가 떠난 후 말수는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민재는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할머니 손주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흩어져 버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말수는 무력감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말수는 혼자서 민재를 돌보며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재가 낮잠을 자는 동안 말수는 소연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상자에서는 편지 다발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본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 맨 위에는 사랑하는 소연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는 태민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오늘도 너를 만날 생각에 하루가 이렇게 기다려진 적이 없었어. 교수님께서 너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다 뿌듯해진다. 교수님의 딸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편지를 읽어가며 말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순수하게 소연을 사랑했는지가 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다른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소연아, 어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 내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 나도 언젠가는 교수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내 은사로서 말이야. 말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얼마나 이 제자를 아꼈는지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편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연아,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야.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다음에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교수님께 정중히 허락을 구할 거야. 말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로 소연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는 날짜가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소연아, 내일이면 졸업식이야. 드디어 교수님께 우리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야. 정말 떨리지만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어.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사랑해, 소연아. 이 편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는 편지가 없었습니다. 아마 졸업식 다음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말수는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며 깨달았습니다. 소연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운명이 이 아이를 남겨준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소연이가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구나. 말수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엄마 얘기 좀 하자. 소연이 나왔을 때 말수는 편지 다발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방 정리하다가 우연히. 소연아, 엄마가 다 읽어봤어. 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몰래 숨겨두고.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히려 엄마가 이해하게 됐어. 말순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알겠더라. 그리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제자를 아꼈는지도. 어머니, 소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그 결과로 민재가 태어난 거잖아. 소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한테는 미안하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말수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말수는 준호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형에게 주소를 알아낸 것입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준호는 말순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좁은 고시원 방에서 말순은 준호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김태민이라는 청년의 이야기, 그와 소연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사까지. 그 사람이 교수님의 제자였다고요? 그래. 내 장인 어른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어. 소연이를 정말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대.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소연 씨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그래. 진실한 사랑이었어. 다만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은 거지. 말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버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내가 민재를 길러온 6년의 세월이 진짜 아버지야. 하지만 어머니, 속인 건 사실이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말 못한 거야. 소연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준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민재는 괜찮아요? 매일 아빠 찾고 있어.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어봐. 그 말에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야, 혈액형이 뭐든 상관없어. 사람을 이어주는 건 피가 아니라 정이야. 말수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재를 버리지 말아라. 그 아이한테는 내가 유일한 아빠야. 고시원을 나오는 길에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제자가 남긴 아이를 잘 지켜보고 계시죠? 이제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말수는 민재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우리 민재. 아빠도 민재가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말수는 이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운명이었고 민재는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순이 준호를 찾아간 지 3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가 정말 이혼하려고 해요.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정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 조정은 이혼이 아니야. 대화할 기회야. 말수는 소연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조정 당일 가정법원 대기실에서
말순과 소연이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형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서로 마주 보았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조정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간 준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6년 동안 속았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남편 측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럼 부인 측 입장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기회를 줬잖아요. 6년이 기회가 아니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자녀가 있으니 양육 문제도 논의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정실 문이 열리며 민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민재가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말순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아빠를 찾은 것입니다. 민재야, 여기 왜 왔어? 아빠, 집에 안 와서 찾으러 왔어요. 민재가 준호의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굳어있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집에 같이 가요. 민재가 아빠 없으면 무서워요. 민재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동안 아빠라고 불러온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빠, 왜 울어요? 아프세요? 민재가 준호의 볼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야, 아빠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조정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민재를 안은 채로 일어섰습니다. 혈액형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6년 동안 제가 키웠고 이 아이에게는 제가 유일한 아빠입니다. 소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혼 신청을 철회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민재를 안은 채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씨,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모든 걸 함께 나눠요. 네.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 그때 조정실 밖에서 말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어디 갔어? 할머니. 민재가 손을 흔들자 말순이 조정실로 뛰어왔습니다. 어머, 민재야.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말순은 상황을 파악하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마음을 바꾼 거니? 네, 어머니. 저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조정은 성립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시기로 합의하신 거죠? 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비에서 중년 남성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혹시 민재라는 아이 아버지 되시는 분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김태민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민재의 친아버지와 관련된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태민이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태민이를 닮았네요. 특히 눈이. 철수는 민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태민이가 소연 씨와 사귄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이 순간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하며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재야, 아빠랑 집에 가자. 와, 정말요? 할머니, 엄마도 같이요? 그럼 우리 모두 같이 집에 가자. 법원을 나서는 가족의 뒷모습을 보며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민아, 내 아들이 좋은 아버지를 만났구나. 그렇게 긴 갈등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온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정적이었습니다. 민재는 준호 무릎에 앉아 즐거워했고 소연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소연 씨,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말수는 뒷자리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자신의 짐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빠, 이제 계속 우리 집에 있을 거죠? 그럼 민재야. 아빠가 어디 가겠어? 준호가 민재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느라. 괜찮다, 준호야. 가족이니까.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이제 진짜 모든 걸 털어놓고 살자.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준호 씨.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할게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도 언젠가는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충분히 클 때까지 기다려서요. 그래요. 그때가 되면 태민 씨 이야기도 해주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민의 유품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태민이가 쓰던 일기예요. 소연 씨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민재가 클 때 보여주셨으면 해서요. 고맙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소연이 일기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민이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교수님과의 추억도 있고. 철수가 건넨 사진첩을 보며 말수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도 정말 좋은 제자를 두셨구나. 사진 속에는 젊은 태민과 소연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항상 말했어요. 교수님 딸과 결혼해서 교수님께 진짜 아들이 되고 싶다고요. 철수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민재라는 아들을 남겨줬네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그 꿈을 대신 이뤄주신 거예요. 철수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재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 후 일상은 조금씩 평범함을 되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예전보다 더 다정한 아버지가 되었고 소연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말수는 홀로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말순 씨, 요즘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네요.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손주가 웃으니까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 일이 다 해결됐다던데 정말 다행이에요. 네,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말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사람을 이어주는 건 피가 아니라 정이라는 걸. 우리 손주 민재는 태민이가 남겨준 선물이고 준호가 키우는 보물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민재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다. 할머니, 아빠랑 성 만들고 있어요. 우와, 정말 멋지네. 우리 민재가 아빠랑 뭘 만들고 있는 거야? 가족이 사는 집이에요. 할머니 방도 있고, 엄마 아빠 방도 있고, 민재 방도 있어요. 민재가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집이구나. 말순이 민재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어, 소연아. 준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승진 소식 들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제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 사랑해요. 우리도 민재 사랑해. 모두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를 재운 후 어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뭉칠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너희도 결국 서로를 선택했잖아. 말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잠들기 전 민재의 잠든 얼굴을 살며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민재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만 자라렴. 작은 속삭임과 함께 말순도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긴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이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